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어? 내 재산 싹 쓸어 도망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후회. 너가 사람이라면 후회라는 말을 내 앞에서 함부로 꺼내지 않아. 죽지 못해 살던 내가 내 그 말 한마디에 위로라도 받을 줄 알았어?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 지금 정말 끝장이야. 그래서 이렇게라도 찾아온 거야, 제발. 그 잘난 남자애인은 어쩌고? 그 펜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 와서 날 찾아와? 꺼져.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사람 펜션 팔고 그 돈 다 들고 도망갔어.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난 이제 정말 끝이야. 잠시만요. 여기 수표예요. 1,000만 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저희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이 평온한 삶에 흠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연나 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김상우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 한번 해주십시오. 구독은 사연을 제작하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 끝에서 만난 단 한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 그리고 그 삶의 전부였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진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안에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우 씨, 47, 서울 수유동, 골목 끝반 지하방, 천장이 낮아 허리를 펴기 힘들었던 그 집이 그의 유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열무김치며 콩나물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렸고 고등학교 땐 학비를 내기 위해 달장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는 법과 버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누구처럼 화내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았고 가난도 외로움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30즈음엔 경기도 군포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사원으로 취직했고 15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었고 무리한 야근에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성실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쌓아 올린 삶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던 그 일상에 처음으로 기대라는 감정이 스며든 건 이선영 씨를 다시 만난 순간부터였습니다.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 수년 만에 열린 자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이선영 씨는 그날 하늘색 원피스에 얇은 아이보리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목선, 흐트러지지 않은 단발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조용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피부는 하얗다 못해 투명했고 입술엔 연한 핑크빛 립밤만 발라져 있었지만 그 수수함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잔을 들었다 놓는 손끝, 눈웃음의 타이밍, 모임이 산만해질 때에도 조용히 중심을 잡는 분위기. 그녀는 말이 없을 뿐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눈에 들어올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상우 씨는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반가웠어요. 차 한 잔 괜찮을까요? 만남은 자주 이뤄졌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감정이 채워졌습니다. 둘은 닮아 있었습니다. 떠들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내보이는 방식. 둘 다 손을 먼저 내밀 줄은 몰랐지만 잡힌 손은 절대 놓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애 7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조촐했고 담백했고 하객보다 감정이 더 많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울 성산동의 작은 투룸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작지만 따뜻했고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 창밖의 바람,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숨소리까지도 그 집을 채우는 음악이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향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직접 바닥을 밀며 맡게 되는 물비누 향이 상우 씨에겐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집 냄새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고요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그녀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왼쪽 국, 오른쪽 반찬, 그리고 물컵, 그리고 늘 마지막에 맞추는 말 한마디. 오늘은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먹어야 해요. 그 말이 그에겐 위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자녀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선영 씨는 등을 돌린 채로도 자주 그 손등을 그의 손에 얹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고 상우 씨는 그 손을 감싸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전부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루는 지방 출장을 하고 돌아온 뒤 오후는 집에서 편히 쉬려고 일찍 퇴근해서 소파에 기대 앉았다. 그때 마침 인터폰이 울렸다. 상우 씨는 일어나 인터폰을 받아보니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었다. 1505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어젯밤이요. 부인분하고 남자분이 좀 크게 다투셨어요. 욕설과 고성이 반복돼서 민원이 몇 건 접수됐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그 시간엔 자신이 출장 중이었다. 분명히 그날 밤 그는 집에 없었다. 상우 씨는 순간 말이 막혔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 혹시 옆집하고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요. 확인했어요. 1505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몸이 굳은 채 거실에 앉아 안방문을 바라봤다. 잠시 후 이선영 씨가 거실로 나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평온하게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나 혼자였는데? 무슨 일 있었어? 관리실에서 전화 왔어. 밤에 소란이 있었다고. 그거 아마 옆집일걸요. 어제 조용히 잤어요. 표정도 말투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김상우 씨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하루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예전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눈에 밟혔다. 외출복이 달라졌고 화장도 눈에 띄게 진해졌다. 운동 간다며 나갔다 오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고 돌아올 땐 늘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다. 예전 같았으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기며 오늘 힘들었죠? 하며 등을 토닥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에 이선영 씨는 상우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킨십이 사라졌다. 손을 내밀면 멀어졌고 잠자리에서는 등만 보였다. 그녀의 등은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상우 씨를 하루하루 파고들었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컸다. 그래서 결국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 안 몇 곳에 작은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현관, 주방 모두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영상 속 그녀는 늘 평온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돈돼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그는 거실 탁자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힐끔 봤다. 알림은 모두 꺼져 있었고 배경화면은 바다였다. 하지만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잠금 해제 방식이 지문에서 패턴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우연도 오해도 아니라는 걸. 다음 날 그는 흥신소를 찾았다. 몇 번을 망설였고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지만 결국 손끝은 떨리는 채로 그 번호를 눌렀다.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낫다. 그 마음 하나로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었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다. 조용했다. 기다리라는 말도 지금 확인 중이라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마음 한편은 차분해지고 있었다. 이제 곧 진실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가던 그날 회사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퇴근한 그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작은 이상함을 느꼈다. 현관문은 제대로 닫혀 있었고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공기가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거실은 언뜻 보면 늘 그랬던 풍경이었다. 소파 위에는 접힌 담요가 있었고 식탁엔 꽃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조명. 거실에 켜져 있던 스탠드 불빛이 꺼져 있었고 주방 쪽 작은 조명도 꺼져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 매일 아침마다 그의 자리에 놓여있던 텀블러와 따뜻한 물 한 잔 그 익숙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안방으로 향했다. 옷장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이선영 씨의 옷, 가방, 구두, 슬리퍼, 속옷 서랍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다. 깔끔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김상우 씨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단 한마디의 이별도 싸움도 울음도 없었다. 그는 주방으로 달려갔다. 지갑을 열었다.
신용카드가 없었다. 당황한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은행 앱에 접속했다. 통장 잔액 영원예금, 잔액 해지자동이체, 목록 삭제됨, 투자 계좌, 적금, 보험,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진짜로 사라진 거야. 그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멈췄고 눈앞에 모든 사물이 흐려졌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고막 속 진공 상태처럼 현실이 그의 몸을 끌어내리고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다. 이선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고 지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지워진 사람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1505호 맞죠? 다음 주면 이 집 저희가 들어옵니다. 전세 계약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그는 등 뒤에서 계약서를 꺼내 흔들었다. 김상우 씨는 말을 잃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집은 제 집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집 2달 전에 매매됐습니다. 부인 성함으로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모은 돈을 빼갔다는 것, 계좌가 비어 있었다는 것, 하나하나가 이 순간을 향해 흘러온 것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다. 소유주는 바뀌어 있었다. 명의는 아내의 이름이었고 매도 처리 날짜는 그가 출장 중이던 주였다. 그때 이미 계획돼 있었던 거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를 더 이상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짐을 빼달라는 통보는 남자에게서가 아니라 며칠 후 찾아온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해졌다. 이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잔금도 다 지급했고요. 다음 주면 새 세입자 이사 옵니다. 그날 밤 그는 남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상자 하나에 담긴 결혼사진 몇 장만 챙겨 무작정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좁은 복도, 코끝에 밴 곰팡이 냄새, 벽에 난 자국들, 너무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옆방 TV 소리. 그는 그 안에서 한동안 서성이다 침대, 모서리에 몸을 말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출근을 강행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채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선영 씨의 친정, 초등학교 동창이자 결혼식 사회를 봤던 친구, 공방 단골 손님, SNS에 같이 찍힌 사진 속 인물들, 전화번호 부속 이름들을 하나하나 꺼내 걸어봤지만 대부분은 연락이 끊겼고 남은 이들은 말했다. 헤어진 거예요. 그 사람 요즘은 전혀 연락도 안 돼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되게 잘 어울렸었는데. 어떤 사람은 궁금해했고 어떤 사람은 딱 잘라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가 듣고 싶은 단 하나의 정보조차 주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고시원에 돌아와 도시락을 먹고 샤워장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턱수염이 자라고 있었고 입술은 텄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의 얼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지나치듯 컨디션 안 좋아 보여요 라는 말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일은 엉망이었다. 보고서 마감일을 착각했고 부품 샘플을 뒤바꿔 제출했다. 회의 중엔 멍하니 앉아 상사의 질문을 2번이나 놓쳤다. 차장은 결국 그를 불렀다. 상우 씨, 이럴 거면 병가를 내든지 결단을 하셔야죠. 지금 팀 전체 일정에 피해가 큽니다.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그는 책상에 엎드렸다. 팀원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모니터 화면의 날짜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날 오후 회사 측은 정리해고 절차를 통보했다. 당신 상황 충분히 이해하지만 팀과 회사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를 나온 뒤 가끔 창문 밖을 보면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다. 그는 지금이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쌍문동에 사는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우야,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왔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김상우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곧장 지하철을 타고 누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오후, 누나는 두 손으로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상단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는 손을 멈추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혼 소장.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막혔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김상우는 의처중과 반복적인 언어폭력, 감정 통제 등으로 인해 원고,
이선영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망간 것도 모자라 이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짓밟는 건가? 법원에 출석해야 했지만 그는 이미 가진 돈조차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손수 법원 자료를 읽고 변론서도 혼자 작성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내를 통제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이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사라졌고 저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 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말투는 차분하고 주장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수년간 저는 감정적으로 학대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상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결은 원고 승소,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는 재판정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거짓으로라도 매도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숨은 쉬었을 텐데. 그날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쫓겨났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세상 어느 곳으로도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조차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 의뢰했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분은 현재 거제도에서 남성 한 분과 동거하면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우 씨는 더 이상 아내에게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상우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되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도저히 그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바뀐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몰락되었다는 것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 생활도 더는 버틸 수 없게 됐다. 잔고는 바닥을 쳤고 며칠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날 복도 끝 방에서 들려오는 한 남자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내일 외벽 도색 현장 있어.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고시원 복도에 서 있던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내일부터 그 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상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반쯤 빈 웃음으로 말했다. 양복쟁이가 뭔 외벽이야. 여기 올라가면 죽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상우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루에 3번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남자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상우 씨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섰습니다. 처음 보는 등지명 밧줄 하네스를 몸에 걸고 고층 빌딩 옥상에서 낡은 외벽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는 손끝이 마비되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래로는 아찔한 도로,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손에 쥔 롤러는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안 무서워? 현장 반장이 묻자 그는 묻지도 않고 말했다. 무서운데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요. 첫 작업날 그는 온몸에 페인트를 뒤집어 썼고 발바닥엔 물집이 터졌으며 줄에 매달린 채 허공에 부유하는 느낌의 멀미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오전 6시 반 고시원 1층에 쪼그려 앉아 편의점 커피를 마시며 현장 촬영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그의 루틴이 됐습니다. 몸은 날마다 망가졌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도색 작업을 마친 건물의 외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중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이거 싸게 산 거예요. 경매로 나오는 건물인데 보기에는 오래된 건물로 보여도 도색 한 번 하고 나면 새 건물 된 것처럼 보여질 거요. 이 모델링은 아예 안 했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경매? 그게 뭔데 건물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거지? 그날 밤 고시원 침대 위에 누워 김상우 씨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경매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읽고 또 읽고 남들이 버린 블로그 글과
무료 강의 영상들을 닥치는 대로 봤습니다. 작업이 끝난 저녁이면 손에 페인트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편의점 앞에서 초코 우유 하나 들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강의를 들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그 캄캄함 안에서 김상우 씨는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문 하나를 스스로 발견해내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씨는 스스로를 세우는 법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고시원에서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경매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표시를 해두었다가 다음 날 작업이 끝나면 휴대폰으로 검색해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2달 후 그는 마침내 생애 첫 입찰서를 작성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소형 단독주택, 노후됐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고 감정가를 보고 그는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찰일 아침 수협은행에서 봉투를 밀봉하고 법원 경매계에 제출한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뭔가 시작했구나 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낙찰, 그는 말없이 노트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서를 본 순간 그는 피가 머리끝까지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보증금 9천만 원. 그 뜻은 집을 산 사람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입찰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만큼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에서 등기부등본을 쥔 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의 제대로 확인도 안 했지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결국 그는 경매에 입찰했던 10%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욕이 무너져 가던 날 우연히 과거 외벽 작업에서 만났던 건물주가 길 건너편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상우 씨는 망설이다가 인사를 건넸고 상대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 타면서 일했던 분 맞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한참을 묵묵히 듣던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실전경매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실전경매연구소라는 유튜브를 운영 중이신데 혼자서 하지 마시고 그분 만나보시죠. 결국 그분의 소개로 며칠 뒤 처음으로 실전경매연구소 소장을 만나게 됩니다. 수수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은 필요 없습니다. 제 말만 들으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 바닥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확인된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은 상우 씨에게 명령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명령이 위안이 됐다. 더 이상 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 혼자 조사하지 않았고 자료를 분석하지도 않았다. 단지 소장님이 말하는 물건을 그가 알려주는 순서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월요일엔 권리 분석 대신 동행 실사를 갖고 화요일엔 법원 앞에서 입찰서 작성법을 배웠으며 수요일엔 아무 이유 없이 말 없이 현장을 둘러봤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이유 없음 속에 질서가 있다는 걸 점점 깨달아갔다. 소장님은 말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몸이 기억하게 두세요. 그 말대로 했다. 소장님이 준비한 물건은 상가의 구분 등기건, 소형 다세대 작은 원룸 건물까지 다양했다. 처음엔 무조건 보조 역할이었다. 계약은 소장님 이름으로 진행됐고 현장 방문 때도 뒤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정도였다. 하지만 두 번째 낙찰이 났을 때 그는 10% 수익을 돌려받았고 그 수익으로 고시원에서 반지하 원룸으로 옮길 수 있었다. 작은 성공이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했다. 일은 계속 병행했다. 밧줄을 타며 외벽을 칠하고 손에는 늘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손으로 임장일지를 정리하고 현황표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다. 판단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 그게 김상우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외벽의 마지막 코팅을 마친 김상우 씨는 처음으로 줄에서 내려오며 그만둘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경매 낙찰 건물만 5채, 작은 원룸 건물부터 1층 상가가 딸린 상가주택,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복층 구조까지 그의 수첩 안에는 주소, 임차 현황, 매입가와 수익률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수천만 원이 월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밧줄을 놓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고시원에서 검색했던 경매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아내에게 통째로 빼앗겼던 전세자금은 지금
그의 계좌에 3배가 넘는 액수로 남아 있었고 퇴직당했던 그 회사는 지금 그가 보유한 건물의 세입자 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현장 실사를 함께 다닌 한 여성 컨설턴트와의 작은 인연이 조금씩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6살 어렸고 한때는 미술치료사로 일하다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실사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비로 인해 카페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김상우님 옆에 있으면 편해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 한 모금 안에서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전남 고흥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법적인 서류는 없지만 서로의 가족은 모두 그 관계를 알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고 상우 씨 역시 침묵으로 마음을 전하는 편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불안도 계산도 없는 조용한 신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우 씨는 여전히 작은 공책 한 권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맨 앞장엔 여전히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그의 삶을 다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없던 오후였습니다. 작은 정원에 떨어진 나무잎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쿵 너무 조용해서 더 크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김상우 씨는 작업 중이던 장갑을 벗고 느릿하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그 단 한마디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찢어냈습니다. 상우 씨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야위었고 옷은 낡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부터 세상이 두 번 다시 없을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어? 내 재산 싹 쓸어 도망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김상우 씨는 웃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후회. 사람이라면 후회라는 말을 내 앞에서 함부로 꺼내지 않아. 죽지 못해 살던 내가 내 그 말 한마디에 위로라도 받을 줄 알았어?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 지금 정말 끝장이야. 그래서 이렇게라도 찾아온 거야. 제발. 그 잘난 남자애인은 어쩌고? 그 펜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 와서 날 찾아와? 꺼져.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사람 펜션 팔고 그 돈 다 들고 도망갔어.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난 이제 정말 끝이야. 목소리는 차가웠고 문턱은 넘지 않았다. 이선영 씨는 양손을 모아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왔어. 김상우 씨는 웃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 비우고 집 팔아넘기고 법정에선 나를 폭력범 취급했지?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때 내가 남긴 말 기억해? 그 사람하고 사는 게 공포였다. 이게 내가 떠날 때 한 마지막 말이야. 이선영 씨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으려 하려는 순간 이제 그만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복도 끝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김상우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이선영 씨와 마주선 채 말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람한텐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선영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표정은 일그러졌고 눈은 깊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 걸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발끝이 흙을 끌며 움직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의 연인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이선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생활에 보태세요. 1,000,000원입니다. 이선영 씨는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오래 걸려서 겨우 평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 행복한 작은 집에 흠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선영 씨는 양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 마당을 나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눈가엔 묵직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마당에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후회였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만은 더없이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우는 바닷가 해안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았다. 지금은 비록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때 너무나 어려운 고난에 처한 때가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난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지금의 성공된 삶 또한 하나의 즐거움이지만 고난도 즐거움인 것을, 어차피 희로애락은 인생에서 필히 찾아오는 한 부분이며 결국 성공된 삶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행복도 모두 즐기는 것이 성공된 삶이란 것을.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